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의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만날 내용들은 이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8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가 끝난 다음에는 또 8주 동안의 예상문제 풀이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막 이렇게 문제 풀어보고 싶고 또 문제 또 알고 있는 내용들이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상당히 많이 궁금해 했을 텐데 이제 단원별로 이 문제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러한 궁금증들 하나하나씩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듣기 전에 미리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문제를 또 푸는 과정에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한 개도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막막함을 더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 지금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시험 때 100점 맞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지금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란 말이죠. 지금 이미 그냥 이렇게 뒤죽박죽 들어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접근해서 답을 맞출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전략들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세워 나가면서 시험장에 갔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하시자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예상문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똑같이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냥 막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다음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답을 맞추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답을 맞추는 거 중요한데 답만 맞추고 끝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시험을 볼 때는 답만 맞추고 끝나도 상관없어.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론 강의를 통해 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들었던 내용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백날 좋은 얘기를 들어봤어도 하등했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리 문제 풀어오시는 것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더라도 문제를 풀 때 과연 이 문제의 답은 어째서 이게 답이고 또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정답으로 일컬어지느냐 요거를 일단은 찾으셔야 돼요. 그게 왜 답인지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4개의 선지 중에 하나가 답이면 나머지 3개는 오답이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 3개는 왜 오답인지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나가는 건 4개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문제 풀고 하나를 알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한 문제를 풀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 이상을 알아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으려면 또 정확하게 그 문제의 답을 찾아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면서 답은 왜 답인지 또 답이 아니면 왜 답이 아닌지 정답이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계속 그러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다 보면 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붙어서 이제 시험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제 좀 줄어들게 되는 거는 언제쯤 가면 그렇게 되느냐? 생각처럼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충실하게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기출문제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그러한 패턴들이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 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대하는 자세,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 가지고 저와 함께 이 시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시 행정이론으로 돌아와서 행정이론의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개년간 출제가 되었던 국가직 기출문제, 그 다음 지방직 기출문제, 다음 서울시 기출문제,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죠. 군무원 9급, 7급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0여 문제 정도를 이제 우리가 같이 풀어보게 될 텐데, 뭐 나왔던 문제들이 정말 낯익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고, 또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이 파트는 되게 자주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지금 행정이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좀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파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문제를 보면은 뭐 심한 경우에는 거의 문제의 뭐 한 40% 이상이 행정이론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조금 줄어들었죠. 하지만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그 비중을 꾸준하게 차지하고 있는 단원이 바로 이 행정이론의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문제 하나에서 물어보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21년도 국가직 문제인데, 자, 시장 실패의 원인. 우리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시장 실패의 원인과 정부 실패의 원인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각각의 시장 실패의 원인과 정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까지 좀 정리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원인만 지금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자연 독점과 또 자연 독점으로 대표가 되는 이제 불완전 경쟁이 있었죠. 자연 독점과 불완전 경쟁. 그러니까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건 완전 경쟁 상태에서의 독점. 그러니까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이 드나들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좀 지나치게 높아지는 이 같은 상황. 너무 그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 이런 상황인 거죠. 다음 불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경쟁이 아닌 상태. 다시 말해서 뭐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 들어가고 싶을 땐 들어가고 나오고 싶을 땐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또 나오고 싶을 때 나오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게 불완전 경쟁이었죠. 자, 다음 두 번째로는 공공재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이 같은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아무리 뭐 공적 유도나 공적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생산하는 것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공급자로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강조가 됐었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외부 효과가 있었죠. 자,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바람직한 긍정적인 요소가 서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나타나는 외부 경제가 있었고, 반대로 부정적인 요소들이 서로 순환이 되면서 나타나는 외부 불경제가 있었다. 그래서 외부 경제는 좀 장려하고 외부 불경제는 좀 규제하는 방식의 그러한 정부의 대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비대칭성은 수요자와 공급자들 사이에서 서로 시장에서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서로 상이한 경우, 대개 보면 이제 수요자보다는 공급자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든지 규제하는 방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 자, 1번 외부 효과의 발생. 이거는 시장 실패의 원인에 들어가죠. 다음 2번 시장의 독점 상태. 그러니까 이게 뭐 의도적인 독점이든지 아니면은 뭐 자연적인 독점이든지, 독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규제의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X 비효율성 발생. 그랬는데 X 비효율성은 지금 우리가 논하지도 않았었지만, 지금 이 X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독점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이다. 독점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효율성.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X 비효율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의 시장은, 특히 완전 경쟁에서의 시장은 인위적인 독점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여러 경쟁자들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임에 반해서 행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한 나라에 두 개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X 비효율성은 시장보다는 정부에서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 실패의 요인보다는 이 X 내용은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이 공공재의 존재도 시장 실패의 원인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과 정부 실패의 원인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고, 그 원인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기본서에서 표로 정리가 되었던 내용들, 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문제에서 이제 옳은 것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하나만 맞고 나머지 세 개는 다 틀리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문제를 낼 때는 사실 뭐 아닌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내는 게 훨씬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들을 볼 때에는 이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연습하거나 훈련할 때는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세 개가 아닌 거니까 왜 아닌지를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뉴 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 잡기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방향 잡기는 어디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었어요? 방향 잡기는. 그렇지. 신공공관리론의 그 기업가적 정부. 그러니까 이 신공공관리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뉴 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방향 잡기라고 얘기를 했어. 얼핏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방향 잡기는
신공공관리론의 요소거든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뉴 거버넌스가 주장하는 정부의 역할은 뭐냐? 뉴 거버넌스가 강조하는 정부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지금 확실하게 신공공관리론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뉴 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뭡니까? 정부의 역할은 신공공관리론보다 더 강조된 방향 잡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본서에서 뭐 보다 강조된 방향 잡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죠. 보다 강조된 방향 잡기니까. 그러니까 뉴 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도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한 바와 같이 방향 잡기인데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하는 방향 잡기보다 강조가 된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이런 스티어링이 보다 더 강조가 된 형태를 이야기한다.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거는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그냥 뉴 거버넌스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신공공관리론이 방향 잡기다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아니야라고 그 생각하고선 쳐다도 안 보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지. 자,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번 맞는 얘기예요. 그럼 2, 3,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라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그랬는데 신공공관리는요. 공동체, 여러 개체들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이거는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하죠.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가 아니라 뉴 거버넌스입니다. 뉴 거버넌스의 인식론적 기초가 공동체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이다. 그랬는데 신공공관리가 중요시하는 가치는 뭐였어요? 무엇보다도 효율성과 성과 이걸 강조했지 뭐 구성원들 간의 신뢰는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게 아니라 신뢰는 이것 역시도 뉴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관리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자, 다음에 뉴 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이다. 그랬는데 시장 기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들은 이거는 신공공관리의 내용이었죠. 뉴 거버넌스의 주장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공공관리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2번에서는 지금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방향 잡기와 관련된 내용들, 방향 잡기가 이게 신공공관리의 전유물은 아니다. 뉴 거버넌스는 보다 더 강조된 방향 잡기를 강조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1번의 내용이 맞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1번을 그냥 무심코 그냥 아니야 라고 제껴놓은 상황에서는 2, 3, 4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멘붕이 생기는 거지. 답이 없어 보이는 거야.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이제 노리는 거죠.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 더 이상 공직에는 필요가 없다. 공직에는 필요가 없다. 이해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론의 특성. 자, 신공공 서비스론, 신공공 관리론 되게 이름이 앞에 신공공이 들어가서 이게 대충 읽으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공공 서비스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공공 관리론과 어떻게 다른가 요거를 이제 좀 구별해 놓으실 필요가 있죠.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그랬죠?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서빙. 직접 봉사를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신공공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역할을 아까 얘기한 대로 스티어링, 방향 잡기를 강조했다면 신공공 서비스로는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셔야죠. 자, 2번.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공익이라고 하는 것,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각각 이 공익을 이야기하는 관점이 조금 달랐어요. 공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은 공익이 개인 이익의 총합이다. 뭐 다른 말로 사익의 총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신공공 서비스로는 좀 되게 어려운 말을 했어요. 공유 가치에 대한 소통의 결과다. 공유 가치에 대한 소통 결과. 다시 말해서 공유 가치라고 하는 건 뭐야? 그 구성원들 안에, 그 조직 내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이게 우리의 이익이야 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가치. 뭐 우리가 뭐 다른 말로 이러한 공유 가치를 이제 뭐 사회적 가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 공유 가치라고 하는 건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서로 이게 우리의 이익이야 라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야 돼 라고 지역마다, 조직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가치들이 있겠죠.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소통을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모든 구성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고 서로 가져가는, 서로 그러한 어떤 하나의 체제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공익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번에서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라고 이야기한 이 내용은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신공공서비스론의 내용은 아닌 거야. 자, 신공공서비스론에서의 공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유 가치에 대한 소통의 결과이기 때문에, 소통의 결과, 소통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 시민들과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지금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 3번.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다. 우리 그 신공공 서비스론의 7대 원리 가운데에서 한 5번째쯤에 나와 있었던 얘기야. Accountability is not simpl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설명 드리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정치인들이 뭐 선거에서 지고 그러면은 막 뭐 내가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자기가 자리에서만 물러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돼?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전 상태로 돌려놔야지. 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돌려놔야지. 물론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전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그 잘못된 그 상황이 그 사람들의 생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도록 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들에 관심을 기울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뭐 잘못했어, 미안해,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사회가 굉장히 복잡 다양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어떤 뭐 사과의 행위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어떤 뭐 사죄의 표현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법률이라든지 정치적인 관계라든지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가치들 종합적으로 전부 다 판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강조가 된 내용입니다. 4번 맞는 얘기. 다음 4번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동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생산성은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가 된 내용이죠. 네,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 인간성, 인간의 권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주장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유된 리더십 그리고 협력의 과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공공서비스에서 강조가 되는 내용이죠. 따라서 1번, 3번, 4번은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지만 2번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입장에서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국가직 시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조금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공공봉사 동기 이론,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 공공봉사 동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동기부여의 기제가 어디에 있냐라고 봤을 때 이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가적 정신에 있다고 봤고 신공공서비스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공봉사 동기, 그 공공에게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 자부심 이런 것들이다. 그때 이제 강조가 되었던 내용이 공공봉사 동기 이론인데요. 자, 이 공공봉사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약칭으로 이제 PSM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PSM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 1차적으로 그러니까 민간 기업 조직의 구성원들과 민간 기업인과 기업인의 동기부여와 공공에서 일하는 공공봉사자의 동기부여는 같지 않다. 같은 방향에서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 생산성을, 기업가적 정신을 강조했던 내용들은 민간 기업과 공공봉사자의 동기부여가 같다라고 본 개념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페리와 와이즈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 이 공공봉사 동기를 규정을 해요. 자, 첫 번째, 합리적 관점. 일단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그 정책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된다. 저 정책 시행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합리적인 관점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규범적인 관점이에요. 이 규범적인 관점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이제
자, 내가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정말 모든 국민들이,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이 정책으로 해서 행복해질 거야.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공공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느낌, 요거를 이제 강조하는 게 규범적인 관점이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동기부여가 발생을 한다는.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감성적인 관점이죠. 이 감성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약간 동정심 같은 것들이에요. 아, 저 너무 불쌍해. 어떡해.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공공봉사자로서 국민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불쌍한 좀 살기가 좀 어려운 힘든 이런 사람들을 내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동기들은 사실 민간 기업인들한테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공봉사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상당히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것들도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이 이제 등장하게 된 그러한 상황들과 궤를 좀 같이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과거의 구급 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공봉사 동기 이론과 기업가적 정신 이거를 이제 놓고서는 이게 누가 강조한 거냐 이거를 이제 찾는 그런 차원에서 좀 끝이 났을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좀 공공봉사 동기 이론에서 좀 깊이 들어간 약간 7급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공공봉사 동기 이론에 대한 내용들 정리가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죠. 공사 부문 간 업무 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 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민간 기업인들과 공공봉사자는 동기부여의 구조가 다르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그리고 동정심 등의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까 얘기한 페리와 와이즈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공공봉사 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인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민간 기업 가시고 공공봉사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은 사람들이 공직에 와야 된다. 이러한 개념들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 2, 3번은 다 맞는 이야기인데 자, 그럼 4번. 페리와 와이즈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합리적인 관점, 규범적인 관점, 그리고 감성적인 관점.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관점, 규범적인 관점, 그리고 감성적인 관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차원이 정책에 대한 호감, 규범적인 차원이 공공에 대한 봉사, 그다음 감성적인 차원이 동정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리와 와이즈가 주장했던 공공봉사 동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2번에 대한 내용을 오케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4번에 대한 내용이 바로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그 표에 대한 내용들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특히 이제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되겠죠. 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의 정답 4번이 되겠어요.